국민 라디오.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내가 누군지 모르죠? 모르는 사람 손 들어봐요. 나가. 딴지 총수 김어준. 기술과 정보의 산물인 인터넷에 풍자와 해악의 토대를 깔아놓은 프론티어. 그의 46년 일생을 돌아본다. 국민 라디오 드라마 김어준 평전. 극본, 연출 김용민. 해설과 연기에 보이스비 그네셔스. 제19회 박지만 오촌 피살 사건. 김어준의 예측 중에 아직 드러나지 않은 하나가 있다. 고강도 도청 의혹. 2012년의 여름, 여기는 방송통신대학교 운동장. 아이 더운 날에 땡볕에 나오라고 하시면 어떡해요? 어디 저기 그늘로 좀 가시죠. 야, 안 돼. 그 나무에 도청 장치가 달렸을 게 분명해. 좀 작작해요. 누가 도청을 한다고? 야, 니들이 아직 잘 모르는데 도청은 지금 실제 이루어지고 있어. 우리 방에도 이미 도청 장치가 달려있다고 난 봐. 보안은 우리가 스스로 지켜야 돼. 야, 자, 장소를 옮기자. 벌써 여기 도청 레이더 가동될 거니까. 옮겨요? 아, 나 참. 청수, 우리나라 정보기관 실력 아직 거기까지는 안 돼. 내 말 믿어 임마. 정확할 거야. 그리고 너희들 혹여나 딸딸을 치려 그런다면은 인터넷 선 빼고 해. 니들 컴퓨터 실시간으로 다 들여다본다. 진우야, 알았냐? 아니 무슨 딸딸. 조용히 좀 하세요. 첨단의 총알이라고 하던가. IT를 말이다. 정보과학기술로 상징되는 IT. 그러나 김어준에게는 육감으로도 해석이 된다. 김어준식 통찰력, 어떤 것일까? 김어준을 잘 아는 어떤 사람의 이야기. 우리가 흔히 좌뇌는 이성, 우뇌는 감성이 발달돼 있다고 하죠. 김어준의 좌뇌와 우뇌는 두 개 모두 탁월해요. 좌뇌는 공학적 사고, 우뇌는 상상력, 창의성이죠. 어떤 한 사안이 있으면 그 사안에 관한 입체적인 통찰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하나의 파편들을 가장 설득력 있는 방식, 즉 공학적 방법으로 엮어내요. 그리고 하나의 가설을 만들어내죠. 이 가설은 거의 정설로 봐도 무리가 아니에요. 대선 국면, 정권의 압박은 전방위로 들어왔다. 어서 오세요. 벙커원입니다. 네, 구청 위생과에서 나왔습니다. 위생검사 나왔습니다. 또요? 얼마 전에 오시고요. 안녕하세요. 저 딴지 편집장입니다. 어디서 나오셨죠? 위생검사차 나왔습니다. 며칠 전에 인사 나누셨죠? 이거 단골 되시겠네.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야? 양말, 티셔츠 만드는 업체까지 탈탈 털더만 아주 그냥 호구가 됐네 이거. 여기는 김용민의 책을 낸 출판사. 네, 출판사입니다. 네? 세무조사 하겠다고요? 저희같이 작은 출판사를 왜... 네? 김용민 책으로 대박나지 않았냐고요? 총선이 끝나고 고소고발이 물밀듯이 들어왔다. 언론인인 김어준, 주진우가 공직선거 후보자 정동영 또 김용민 선거운동을 했다. 나 참. 야, 우리가 언론인이란다, 진우야. 나는 언론인 맞아요. 총수가 야매지. 이 새끼. 그래, 잘났어 임마. 그나저나 우리 둘을 검찰이 즉각 수사하시겠단다. 또 있습니다. 어버이연합이요. 어버이연합이 왜? 왜 총선 직전에 낙검소에서 어버이연합도 고생하고 있다. 그거 일당받고 한다라고 말했잖아요. 어버이들께서 총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어버이연합이 고생한다라고 하지 말고 어버이연합 고생 안 한다라고 했어야 했나? 하하이 씨발. 야 진호야, 너 총 몇 건이냐? 몰라요. 연락 오면 그때그때 나가고 그래요. 정권의 압박은 일종의 수비였다. 낙곰수가 되살아나 대선에 영향을 미칠까봐 전전긍긍했다. 낙곰수는 굴할 수 없었다. 굴하고 싶어도 그러하지 못했다. 2012년 그들의 운명이 그러했다. 김어준과 주진우는 지금도 재판을 받고 있다. 그들을 고소한 사람은 다름 아닌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국민참여재판이 있었던 1심에서 그들은 모두 무죄 선고를 받았다. 그러나 조중동에 잇단 문매가 가해졌다. 도임 6년째를 맞은 국민참여재판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근 정치적 사건에 대한 배심원단의 판결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건데요.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자는 차원에서 시민의 건전한 상식을 재판에 반영하자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른바 낙곰수 재판을 비롯해 안도현 재판 등 일부 정치적 사안을 놓고 감성 재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배심원 판결이 통상의 법 감정과 다소 거리가 있다는 지적 때문인데요. 공정성 논란을 빚고 있는 국민참여 재판에 대해 대법원과 법무부가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편파적이거나 감성적이라는 것이다. 국민참여재판의 필요성을 강조했던 과거의 논조는 중요하지 않다. 눈앞의 주적, 김어준 주진우에 대한 판결은 용납할 수 없었다. 무슨 사건이었을까? 이른바 박지만 오촌 피살 사건이다. 사건의 맥락이다. 드라마에 들어가기 이전에 리얼리티를 살리기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했음을 밝힌다. 박지만. 1990년 당시 이때까지만 해도 큰누나 박근혜와 사이가 안 좋았다. 유경재단 소유권이 단초였다. 박지만의 작은 누나이며 박근혜의 동생인 박근령이 박지만과 함께 청와대에 서신을 보낸다. 노태우 대통령 각하, 진정코 우리 언니 박근혜는 최태민 목사에게 철저히 속은 죄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속고 있는 언니가 너무도 불쌍합니다. 저희들에게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노태우 대통령 각하 내외분 뿐입니다. 최태민 목사는 아버님 재직 시에 아버님의 눈을 속이고 언니의 비호 아래 치부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 자신의 축제 행위가 폭로될까봐 계속해 언니를 자신의 방패막이로 삼아왔습니다. 최태민 목사는 우리 가족이 핵심이 된 각종 유경사업, 장학재단, 문화재단 같은 추모 사업체에 깊숙이 관여해 회계 장부를 교묘한 수단으로 조작하여 많은 재산을 착취했습니다. 최태민 목사는 경비원을 언니에게 붙여 우리 형제들과 완전히 차단시키고 있습니다. 최태민은 1994년 세상을 떠난다. 유경재단 경영권을 놓고 최태민 대 박근령의 대결 구도는 박근혜 대 박근령의 대결 구도로 바뀌는 듯 보였다. 때는 2007년, 박지만은 작은 누나 박근령이 아닌 큰 누나 박근혜 편에 섰다. 그러나 갈등상은 더욱 깊어졌다. 조직폭력배와 불법 용역 요원들까지 동원된 폭력 사태마저 벌어졌다. 그 박지만의 최측근이 있었다. 안녕하십니까. 박용철입니다. 저는 이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둘째 형인 박무희님의 손자입니다. 박지만 형과 매우 가깝습니다. 오촌 사이죠. 박용철이 2007년 중국 칭다오를 간다. 때마침 박근령의 남편인 신동욱 씨가 가는 곳이었다.
훗날 신동욱 씨의 증언. 지금은 큰누나 박근혜와 붙어있는 박지만 이 사람이 저를 죽이려 합니다. 박용철을 시켜서 말입니다. 왜 그러냐고요? 유경재단을 가로채기 위해서입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신동욱의 주장을 토대로 당시 상황을 재현한다. 이리 모아 어서. 오지 말라니까. 안 되겠다. 건물에서 뛰어내려요. 그래서 다리가 부러집니다. 자, 뛰어내려? 신동욱 씨는 둘째인 박근영 씨의 남편입니다. 그래서 다리가 골절상을 입고 공안한테 신고를 해요. 내가 죽을 것 같다고 해서. 그래서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겨우겨우 생명을 부지했다고 하고 신 씨가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박지만 씨가 중국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 유경재단을 강탈하더니 나를 죽이려고 했다. 얘기하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신동욱 씨의 얘기입니다. 주장입니다. 박근혜, 박지만 두 사람은 신동욱을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했다. 재판 결과는 이랬다. 신동욱이 주장한 청부 살인 시도 이 건은 인정됩니다. 하지만 그 살해하려 했던 사람이 박지만과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박지만 편 박용철은 재판 내내 박지만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2010년 9월 1일에 유경재단 전 법무실 부장 이모 씨. 여기서부터는 박용철이가 저한테 한 말입니다. 신동욱을 제거하라는 지시. 그 지시를 듣고 자기가 신동욱을 살해하려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제거 지시를 누가 했느냐? 박지만이 했다는 거예요. 그 육성 녹음이 있고 박지만이 자기한테 통장으로 돈을 붙여준 증빙이 있다는 겁니다. 제19회 박지만 오촌 피살 사건. 박용철은 어떤 입장일까? 박지만 회장의 비서가 나에게 박지만 회장의 뜻이라고 말한 육성을 핸드폰에 녹음해 놨습니다. 그때, 즉 2010년 9월 27일부터 신동욱 측은 계속해서 박용철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1년 정도 지났을까? 저 사람 아니요? 신세 같은데. 여기는 2011년 9월 6일 서울 북한산 국립공원 사무소 수유분소 앞. 이거 도대체 이게 사람이 한 짓이 맞아 이거? 얼굴과 배가 칼날에 수십 차례 난자되고 두개골이 함몰된 거 아니야? 그냥 찌른 게 아니에요. 일단 찌르고 배를 막 후벼 판 거예요. 이건 전문 킬러 소행이라고요. 머리는 왜 이렇게 된 거야? 확인 사살한 거죠. 사망을 확인하기 위해서 장도리로 머리를 3차례 친 거예요. 예. 여기 야산인데요. 한 사람이 유서를 남기고 목매서 죽었어요. 박용철이 무참하게 피살된 현장으로부터 3km 떨어진 야산에서 박용수가 목을 매달린 채 죽어 있었다. 박용수, 그는 누구인가? 역시 박정희의 형 박무희의 손자다. 두 사람이 사촌 사이다. 경찰은 박용수가 박용철을 살해한 후 죄책감에 자살했다고 수사를 결론지었다. 사실일까? 저 유가족입니다. 박용철과 박용수는 사이가 좋았어요. 원한 관계도 없었고요. 박용철이 찜질방을 운영할 때마다 박용수가 사업자금을 대준 적도 있었죠. 사건 전날 박용철, 박용수와 함께 술을 마셨던 사람 말로는 분위기도 나쁘지 않았다고 했어요. 박용수가 박용철을 살해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요. 박용철은 105kg의 거구에
폭력전과 6개가 있었고 박용수는 167cm의 키에 70kg이 조금 넘는 체형이어서 그리고 남들에게 싫은 소리를 못하는 성격이에요. 폭력 경험도 없는 사람이 사촌형을 칼로 난자해서 살해했다는 것도 이상하거니와 전문 킬러나 할 수 있는 칼집을 냈다는 게 전 도무지... 그렇다면 살해한 것으로 알려진 박용수가 자살하기 전에 남긴 유서는 본인이 쓴 게 맞을까? 경찰에서는 과거 박용수의 필적과 대조해봤는데 확인이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주진우가 따로 사설 검증원에 맡겼다. 그리고 나온 결과. 확증할 수는 없지만 서로 같은 필체는 아닌 것 같아요. 내용도 수상합니다. 화장해서 바다에 뿌려주세요. 절대 땅에 묻지 마세요. 이 내용 아닙니까? 이게 갑자기 자살하는 사람이 남긴 유서라고 보기에는 모든 걸 묻어버리려는 느낌이 짙어 보입니다. 주진우가 낙곰수의 한 말이다. 박용수의 시체를 부검한 결과 설사약이 나왔어요. 몸에 알약이 들어가면 30분이면 녹는데 알약이 그대로 남았다는 건 자살하기 20분 전에 먹었다는 의미죠. 사촌형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자살을 결심했는데 목을 매달기 20분 전에 설사약을 먹는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게다가 박용철의 시체를 부검했더니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즉 박용철은 항거불능인 상태에서 칼과 장도리 등으로 가격당해 죽었다는 뜻이죠. 박용수의 시체에는 목과 팔, 무릎 곳곳에 긁힌 상처가 있는데 목을 매달기 전에 누군가와 몸싸움을 벌였다는 증거가 아닐까요? 그 밖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있었다. 살해했다는 박용수의 가방에서 발견된 칼에는 죽은 박용철의 피 흔적이나 박용수의 지문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피살 사건 현장에서 60m 떨어진 개천에서 발견된 다른 칼에는 박용철의 혈흔이 검출됐지만 박용수의 지문은 없었습니다. 피살 사건 현장에서 박용철의 핸드폰이 사라졌어요. 살인교사가 녹음됐다는 핸드폰이 없어진 겁니다. 그냥 길을 지나가던 사람이 처참하게 살해된 사람의 시체에서 핸드폰만 빼갔을 것이다. 야, 이거 다시 기억을 되살려 봅시다. 박용철 씨가 재판에 나가서 증언을 했어요. 내 휴대폰에 박지만 씨가 살인을 교사했다고 하는 녹음이 있다고 주장을 했어. 그런데 그 휴대폰이 현장에서 사라졌다는 거야. 자, 사촌인 박용수 씨가 박용철 씨를 수면제를 먹이고 죽였어. 그리고 자살했다고 치자. 그러면 휴대폰을 어떻게 한 거야? 휴대폰이 사라졌어요. 사라졌어. 휴대폰은 어떻게 된 거냐고. 그러니까요. 이 박용철 씨를 휴대폰 때문에 죽인 것도 아니고 자살한 분이 휴대폰을 가지고 있던가 그러면 휴대폰이 사라졌어.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도 있는 그 휴대폰이 사건 현장에서 사라졌다.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내장이 다 나오고 처참하게 살해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몸을 찢어서 휴대폰을 가져왔겠냐? 말이 안 되잖아. 이 사건을 기사화한 주진우 기자에게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친척이라는 사람이 휴대전화 메시지로 추가적인 정황을 알려줬다고 한다. 1. 피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물청소를 해서 너무 깨끗했다. 2. 피살 현장이 아니었는데도 경찰은 박용수가 머물던 여관에 접근하지 못하게 했다. 3. 박용수는 평소에 술을 잘 마시지 않는데 왜 대리운전을 불렀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씨와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인터넷 방송 낙곰수의 주진우 기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2011년 9월 북한산에서 숨진 채 발견된 박 대통령의 오촌 조카가 타살된 정황이 발견됐고 그 내막에 박지만 씨가 연루됐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박지만 씨는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주 기자를 고소했습니다.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네. 저는 취재하는 게 여러분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취재하는 게 이 사회에 보탬되자고 하는 건데 몇 건인지도 모르겠어요. 이거 조금 안타깝습니다. 주진우의 말을 거들면서 방송했던 김어준도 고소당했다. 그들은 국민참여재판이 가능한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주진우와 김어준의 최후 진술. 참 무서운 취재 많이 했습니다. 중국에 미립국 취재하려고 같이 하다가 죽을 뻔하기도 하고 국정원 쪽 취재하다가 30명한테 맞아 죽을 뻔하기도 했습니다. 조직폭력배들이 죽이겠다는 소리는 괜찮은데 이 사건 정말 무서웠습니다. 굉장히 어렵게 취재하고 기사를 썼습니다. 무서운 기사, 무서운 취재 안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앞으로도 하려고 합니다. 다음 김어준 피고 최후 변론 하시겠습니까? 네, 하시죠. 자살 현장, 살인 현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내가 알고 있는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정말로 박용철이, 박용수가 둘이 피살 또 자살을 했는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만 모르는 게 아니고 사실은 저에게 계속해서 죄가 있다고, 거짓말한다고 주장하는 검찰 측도 모릅니다. 왜냐면 그날 우리가 거기 있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알고 있는 이야기만 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낙곰수를 만든 이유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아무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3명의 조그만 골방에서 첫 방을 2만 원 주고 녹음하고 5천 원짜리 밥을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했습니다. 기자가, 팩트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주진우 기자가 바로 생각났습니다. 그 이유는 재벌, 권력, 종교 이런 곳에 대한 기사를 쓰는 배포가 있는 기자가 필요하다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에게도 이런 기자가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물어봤습니다. 무섭지 않냐고. 무섭다. 특히 혼자 집에 돌아갈 때 망치로 뒤통수를 맞는 상상을 한다. 즉사하지 않고 불구가 돼서 가족들한테 평생 짐이 될까봐 무섭다. 나중에 다시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짓을 계속하느냐? 바로 대답을 못하더군요. 한 번도 생각 안 해본 거죠. 한참을 생각하더니 뭐 기자잖아요. 그러라고 있는 게 기자 맞잖아요. 의심이 가면 끝까지 취재해서 기사를 쓰는 기자가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기자가 많지 않습니다. 아니, 거의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이런 기자가 한 명쯤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제20회 연예인병 도진 낙곰수. 이
이상 3271. 파란 수의 양쪽 가슴에 박힌 숫자다. 이 숫자의 주인공은 2012년 홍성교도소에서 꼬박 지낸 정봉주. 그가 달라졌다. 시대 정신의 구현자, 실천자로서의 낙곰수 모습이 지금은 온데간데 없다. 경향신문 기자와의 인터뷰였다. 이 낙곰수 멤버들이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만 팬덤에 빠진 것 같아요. 광팬들만 보고 느끼고 싶어하고 원래의 목적, 즉 초심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낙곰수가 팬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연예인들 같은 느낌이 나만은 아닐 것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고 중요한 시기인데 왜 마지막 콘서트 준비만 서두를까요? 이 발언이 나오기 두어 달 전부터 이미 낙곰수 멤버들의 면회도 사실상 끊겼다. 무엇이 서로를 소원하게 한 것일까? 정말 김어준, 주진우, 김용민은 연예인병에 걸리기라도 한 것일까? 그런 조언을 한 정봉주에게 서운했던 것일까? 8.15 특사는 사실 좀 기대했다. 사면에 더해 복권도 꿈꿀 수 있었기 때문이다. 사면은 무엇이고 복권은 무엇일까? 정봉주의 형량은 징역 실형 1년에 10년 동안 피선거 박탈이다. 그러니까 1년 감옥에 있은 뒤 나와서도 10년 동안 어느 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정치적 사건인 만큼 당사자인 MB가 정봉주를 8월 15일에 풀어주고 아울러 정치를 재개할 수 있도록 피선거권 박탈형도 감해주는 것. 이걸 기대했던 것이다. 2012년 7월 22일 서울 벙커원에서 있었던 그립다 정봉주 행사 중 이명박 대통령은 풀어주기 싫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풀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하고 그런 여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민주당에서 전혀 들어갈 때는 정봉주 하다가 지금껏 내팽개 뒀다가 8.15 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또 이달 말에 28일 날 여의도 공원에서 그런 행사도 하는 거죠. 7시입니다. 7시. 정봉주를 기억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고 정봉주에 대해서 그렇게 가둬놓는다고 잊혀지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려고. 그리고 8월 15일 날 나오라고 얘기할 것이고. 만약에 이게 안 된다면 9월 말, 만약에 가석방을 시켜주지 않으면 그건 순전히 정치적인 거죠. 들어갈 때도 물론 정치적이었지만 가석방을 시켜주지 않는다면 그럼 두 가지 이유인 거죠. 하나는 각하, 그리고 또 하나는 박근혜 의원인 거죠. 각하 혼자 내보내자고 해도 박근혜 쪽에서 반대하면 못 내보내는 겁니다. 지금은 상황이. 만약에 정봉주 의원을 여러분들이 9월에도 못 보시면 순전히 박근혜 때문입니다. 지금은 박근혜 정권하 여전히 정봉주는 정치 활동 금지에 묶여 있다. 정치인에게는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이다. 사람들이 나를 잊지 않을까 그 두려움이 있다. 그런데 갇힌 것도 답답한데 나아가서도 10년간 아무런 역할도 못한다. 그것은 사실상 정치적 사형 선고였다. 선거에 다시 나설 수 있는 때는 내 나이 60. 결국 정봉주는 자신의 구명을 요청하는 행사나 이벤트는 다양하게 있지만 이것이 실질적인 힘으로 작용하지 못하는 현실이 암담했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정봉주는 희망이 차단된 현실에 좌절하지 않았다. 형, 일어나요, 일어나. 왔어. 여기는 안민석 의원실. 의원이 교육부 차관과 함께 방에 들어왔다. 의원방에서 대자로 누워 자던 정봉주였다. 정봉주의 그때 신분은 전직 국회의원. 10분 있다가 와서 자요. 에? 차관하고 논의할 게 있으니까. 김 차관 오랜만이야. 내가 19대 때 돌아오면 그땐 장관하고 있어야 해. 알았지? 정봉주가 감옥 가기 전
전직 의원인 그에게 의원회관에서 업무를 보도록 해주던 둘도 없는 친구, 바로 안민석 의원이다. 그는 정봉주가 수감돼 있는 동안 정봉주의 아내와 함께 동행하고는 특별 면회, 즉 대면 면회를 할 수 있게 뒷바라지를 해줬다. 여기 이 의자 침대에서 뭐 시도 때도 없이 피곤하면 와서 그냥 들어놓아서 잠자고 가고 뭐 저는 뭐 일하고 공도사는 여기서 그냥 코골면서 자고 뭐 그래도 서로가 서로에게 그 부담이 안 되는 그럴 만큼 친하게 막역하고 각별한 사이 지내다 보니까 그 면에서 그래도 우선 뭐 다 떠나서 자기가 모든 것을 속에 있는 이야기를 틀어놓고서 쉽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사람, 제가 좀 만만해서 그렇겠죠. 근데 이제 때는 2012년 9월. 봉주 형, 이제 석 달 남았는데 이제 가석방이 가능할 때니까 신청합시다. 가석방? 무슨 가석방? 일단 풀려나고 보자고요. 야, 가석방 신청을 하려면 내가 MB에게 간청해야 하는 거잖아, 서류로. 그거에 서류로 간청하는 거지. 아니 뭐 형이 MB한테 직접 가서 무릎 꿇고 사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민서가 서류로 나가는 건 내 의사표시 아니냐? 저놈들이 내 가석방 신청서를 받고는 정봉주가 사정하고 있다, 은혜를 베풀어 줄까 말까 이렇게 거드름 피우는 거 나는 두 눈 뜨고 못 본다. 누가 누구한테 은혜를 베푼다는 거야? 그깟 은혜 개나 갖다 주라고. 봉주 형, 밖에서 형 기다리는 분들 생각 좀 해요. 나중에 형이 대통령 되고 MB로부터 가석방 요청서를 받으면 될 거 아니야. 나 참. 결국 안민석의 설득 때문에 정봉주는 가석방 신청을 했다. 그러나 정봉주 가석방 신청. 반성이 충분치 못하며 재범 우려도 있음. 따라서 기각. 어머니. 봉주야, 소식 들었다. 3달 이 애미는 충분히 견딜 수 있다. 죄송해요. 고난이 클수록 네 사람됨도 커진다. 날마다 불공들이고 있다. 너도 낙심하지 말아라. 정봉주 모친인 이계한 여사. 그는 정봉주가 감옥에 들어가고 하루도 빠짐없이 인근 사찰에서 108배를 올린다. 아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이것 하나뿐. 어머니의 그 넉넉함에 만기 출소를 해야 할 신세가 된 정봉주는 새 힘을 얻는다. 정봉주를 세상 밖으로 내보내서 대선에 새로운 변수를 만들지 않겠다는 이명박의 의지는 분명했다. 그런 꼼꼼함이 있었기 때문에 국가기관을 동원한 대선 개입 범죄도 할 수 있었겠지. 안 그래? 대선 목전. 낙곰수는 선거 전 마지막 사자후를 토했다. 한 달여 동안 업데이트를 자제하며 쌓아둔 무기들을 터뜨렸다. 박지만 오촌 살해 사건도 이때 나온 것이며 시발단 공작, 국정원 개입설도 거침없이 쏟아냈다. 결국 유력한 대선 주자 박근혜는 이런 말로 낙곰수를 공격하기에 이른다. 국정원도 못 믿겠다. 경찰도 못 믿겠다. 선관위도 못 믿겠다. 그럽니다. 그러면 민주당이 누구를 도대체 믿는다는 말입니까? 이런 낙곰수만 믿는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마지막 방송 녹음 12월 18일이었다. 주진우가 울음을 터뜨린다. 정봉주 때문이다. 대선에서 승리하면 불과 닷새 뒤 뜨거운 포옹을 할 수 있을 텐데 달려온 그간의 세월, 그 세월에 묻은 회한이 너무나 깊었던 터다. 낙검수 하면서 하루하루가 전쟁이었습니다. 네. 박근혜한테 한 건, 박지만한테 4건, 박지만한테는 소송장이 아직도 날라오고 있답니다. 새누리당한테 한 건, 선관위한테 한 건, 국정원한테 한 건. 신발끈 매면서 오늘 하루만 버티자고 집을 나서면서, 아니 숙소를 나서면서 항상 다짐하고 그랬습니다. 잡혀가더라도 죽더라도 쪽팔리지 말자고. 네. 마지막으로 고개 숙여서 감사하다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당시의 상황은 아, 씨발. 홍도사. 제20회 연예인병 도진 낙곰수. 네, 지금 MBC 윈윈 시스템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당선 유력을 예측 판정했습니다. 52.8%의 득표로 당선이 유력할 것으로 MBC 윈윈 시스템이 방금 판정을 내렸습니다. 네, 전국 개표율은 29.7%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지금 MBC 윈윈 시스템이 지금까지 개표 상황을 토대로 해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당선이 유력한 것으로 판정했습니다. 대선 승리는 박근혜의 몫이었다. 주진우의 말문이 막혔다. 그리고 했던 말. 용민아, 총선 끝난 뒤에 네 마음을 알겠다. 많은 분들이 이번 대선에서 정권 교체에 실패하고 많이 슬퍼하고 아파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여기 계신 분들은 모든 사람에게 본보기가 되면서 앞장섰던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을 보고, 문재인 후보를 보고 앞장서서 열심히 노력하는 여러분들을 보고 지지해주신 1469만 2,632명이 그분들이, 여러분들이 좌절하면, 제일 앞에 선 분들이 좌절하면 그분들이 길을 잃습니다. 여러분들이 좌절하면 여러분들을 보고 뒤쫓아왔던 대한민국 미래가 길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아파하십시오. 그러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 멤버인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와 주진우 시사인 기자가 출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누리꾼들 사이에 공방이 뜨겁다. 두 사람의 출국 사실이 알려진 건 낙곰수 멤버인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이 홍성교도소에서 만기 출소한 자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다. 갑작스러운 두 사람의 출국. 그 이유는 무엇일까? 2012년 12월 21일로 가자. 용민아, 나랑 진우랑 유럽 간다. 무슨 이유로 가시는지는 대략 감이 잡힙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꽤 길어지시겠네요. 아니야. 일 마치면 돌아올 거야. 도망가는 거 아니야. 봉도사 나오는 거 못 본다. 봉도사한테 잘 얘기해. 괜히 섭섭해할 수 있으니까. 지금이 또 그런 때 아니냐. 언론들이 많이 물어올 거다. 그때는 할 일이 있어서 나간다. 이렇게 말해.
그게 사실이니까. 그런데 언론 대신 검찰이 수시로 연락했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김어준, 주진우 씨 언제 들어옵니까? 그 참 목소리하고는. 아니 제가 두 분 변호사도 아니고 그걸 왜 저한테 묻습니까? 변호사 전화번호도 몰라요? 김용민 씨가 두 분과 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검찰에서는 전두환의 동정을 노태우에게 물어보십니까? 둘이 친하다는 이유로? 그럼 무슨 얘기를 그렇게 비꼬아서 들으십니까? 다음 주 화요일까지 출두하라고 전해 주십시오. 두 사람은 실제 독일과 프랑스, 영국, 미국을 오가며 중요한 비밀을 캤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두 사람만 알고 있다. 하지만 검찰 조사를 피해 도주했다는 설이 팽배했다. 국내에 남아있는 정봉주나 김용민도 무사하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갓 출감한 정봉주는 왜? 12월 초였다. 안녕하십니까, 사모님. 네, 누구시죠? 이수호 선생님 캠프 관계자입니다. 정 의원님이 이수호 후보님과 같은 동네였고 또 20년간 교분이 있으셨다고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감옥에 안 가셨으면 선거운동 부탁드렸을 텐데 혹시 응원의 메시지 좀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응원의 메시지요? 제가 면회 때 물어볼게요. 그렇게 해서 쓴 응원의 편지가 이수호 캠프 관계자를 통해 언론에 보도됐다. 다시 이야기에 공표됐다. 네, 정봉주입니다. 서울 북부지검입니다. 정봉주 전 의원님? 목소리하고는 왜요? 조사받으러 나오셔야겠네요. 아니 무슨 소리예요? 아직 나한테 볼 일이 있었어요? 이수호 후보 응원 편지 보내셨잖아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 정봉주 전 의원이 그러하시잖아요. 교육감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하셨네요. 서울고법 형사 7부는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 전 의원에게 1심처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용민은 또 어떤가? 트위터에서 낙곰수 김용민 씨인가요? 악의 구렁텅이에서 님을 건져내고 싶은 마음 간절하답니다 라며 공격해온 누리꾼에게 한마디 한 게 문제가 됐다. 그 한마디가 뭐냐? 부디 족가세요. 이 한마디를 놓고 검찰과 경찰은 김용민을 상대로 집요하게 출두 압박을 가했다. 지극히 정략적인 공세라고 판단한 김용민은 일체 응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거리에서 운전 중 생포당하는가 하면 문좀 열어주세요. 통보를 받고 가세요. 무슨 통보인데요? 본인 차죠? 네. 지금 좀 수배가 돼 있어요. 선생님 잠시 초기로 같이 가주셔야 돼요. 문 좀 잠깐 열어주세요. 뭐야? 경찰이 집에 찾아와 사실상 겁박하기도 했다. 그렇게 해서 기나긴 재판 끝에 1심 결과가 나온다. 벌금 100만 원 형이었다. 너무 과하다는 판단이다. 그래서 항소했다. 그런데 2심이 아주 기묘했다. 판사, 검사, 변호사 모두 여성이었다. 당시 재판 풍경이다. 피고는 누리꾼 정모 씨에게 부디 족가세요라는 욕설을 함으로써 모욕한 것이 인정됩니다. 족가세요로 모욕한 것이 인정되는 만큼 벌금 100만 원형에 합당하기에 항소를 기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인 여기에 변론하시겠습니까? 네, 김용민은 단 한 번도 자신이 부디 족가세요라고 말했다는 점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김용민은 정모 씨처럼 악의적으로 공격해오는 사람이 아닌 일반 누리꾼에게는 그 어떤 모욕도 행사한 바 없습니다. 아울러 족가세요는 김용민이 평소 유행어처럼 써온 말로서 판결 내리겠습니다. 김용민이 부디 족가세요라고 발언해 상대를 모욕한 것은 인정되나 1심 형량이 과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벌금 30만 원을 부과하고 이를 선고유예합니다. 이 2심 판결은 대법원에서도 인용돼 결국 확정됐다. 그러나 이게 끝일까?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애비나 딸이나라고 한 것을 두고 수원지검으로 출두 명령을 받은 터다. 지난 총선 당시 여성과 노인을 비하한 막말이 드러나 사과했던 낙곰수 출신의 김용민 씨가 이번엔 박 대통령 부녀를 원색적으로 비하하는 글을 올려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김 씨는 앞서 애비나 딸이나 야매 정권 등의 글로 비난이 일자 막말 운운하지 말라며 작물 애비 따님 재미 좀 보셨어요라는 조롱 섞인 글을 올렸습니다. 새누리당은 발끈했습니다. 김용민의 변하지 않은 정신 상태와 여전히 추악한 입은 할 말을 잃게 할 정도입니다. 감옥은 정봉주가 갔는데 감옥도 아마 반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못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사찰을 당합니다. 저한테도 그런 전화가 가끔 올 때가 있어요. 밤길 조심하라. 그래서 저는 비타민 A가 부족해서 원래 밤길 조심한다 이 새끼야. 주진우도 사찰을 당합니다. 최근에 주진우가 책 쓰느라고 오피스텔 하나 얻었어요. 거기서 한 2달간 기거를 하고 거기를 저희가 아지트로 삼아서 출판사에서 얻어준 오피스텔이죠. 2달간 기거를 하고 돼지도 드나들고 저도 드나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검찰 정보보고가 어떤 거예요? 주진우 부인과 별거하고 덩치가 큰 파마머리 여성과 지내고 있다. 그건 접니다. 저희가 있는 곳을 구청 직원이라고 전화를 해서 언제부터 있었냐, 뭘 하고 있었냐 하나하나 뒤지고 있습니다. 저희 전화기는 실시간으로 엄중히 감시받고 있습니다. 이게 뭐야 씨발. 뭐 하자는 겁니까? 최종의 저는 생겨먹기를 어릴 때부터 별로 누군가한테 이득을 볼 생각이 없어요. 그거는 무슨 철학적 각성을 통해 도달한 어떤 경지 이런 거 아니고요. 그냥 타고나기를 필요하면 내가 직접 뭘 한다. 가난하면 되잖아요. 계속. 가난한 건 별로 안 겁나요. 왜 그런지 나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철학적 성찰과 돈을 따가서 그렇게 되냐 아니고요. 그냥 운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겨 먹은 걸 어떻게 해요? 저는 한 번도 나는 이런 직업을 가져야지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이런 직업이 내 꿈이라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냥 하고 싶은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답변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자꾸 물어보니까 뭐라고 할지 그때 달라지니까 상담도 했다가 인터넷 신문도 만들었다가 안전 진행도 했다가 아니면 이런저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 하고 싶은 것들이 있어서 했던 거예요. 그냥 그것이 직업처럼 보일 뿐이죠. 근데 그걸 평생 할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그걸 직업이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래서 저의 결론은 김어준의 직업은 김어준이다. 왜냐면 내가 생겨먹은 대로 하다 보니 그때 하게 된 일들이 있을 뿐이지 그 순간에는 결국 평생 동안은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나마 좀 웃겨요 저는. 대단한 걸 한다고 씨발. 그게 이제 저는 태도로 먹고 들어가려는 수작이라고 봅니다. 제 생각은. 자기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진정성 혹은 중요성 이런 걸 강조하기 위해서 분노만밖에 생각 못 해내는 거죠. 발랄해도 진실할 수 있어요. 진정할 수 있고. 안 그런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촌스러워 보이죠. 그게 저는.
7월 24일 낮 김용민 앞으로 문자가 날아들었다. 낙곰수 변명 해명의 기회로 삼으면 안 된다. 쪼잔해 보여. 여기에 이 드라마의 극본 연출을 담당한 김용민이 한마디 한다. 김어준, 그가 가장 싫어하는 게 자기 비하, 컴플렉스, 변명, 회피, 책임 전가다. 이런 문자를 보낸 걸로 봐서는 그가 이 드라마 김어준 평전을 듣지 않은 것이 확실하다. 이 드라마는 낙곰수의 과거를 미화하고 김어준에 대해 긍정적으로 포장하는 식의 의도와 서사를 표하지 않았다. 당연히 과장하거나 윤색한 바도 없다. 맥락과 내용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다. 그렇다면 왜 이 시점에 김어준 평전인가? 단 석자 때문이다. 그것은 바로 쫄지 마. 여전히 잊지 말아야 할. 그래서 지금도 유효한 메시지가 바로 쫄지 마다. 그 숱한 거짓말과 무능력으로 민주헌정의 생채기를 내는 정권은 선거 때마다 기만 사수를 써가며 생명 연장의 꿈을 실현해가고 있다. 비판의 목소리를 못 내던 언론은 이제는 대놓고 권력을 찬양한다. 그리고 어처구니 없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은 결국 묻힐 상황이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아니, 최소한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 김어준이 말한다. 쫄지 마라고. 이제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이제는 니들이 쫄 차례다. 끝까지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낙곰수 마지막 방송 후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이희동이 쓴 글이다. 사실 촛불 집회 이후 우리는 모두 주눅들어 있었다. 아침 이슬을 들으며 반성했다던 MB가 유모차 끌고 나온 주부들에게 얼척없는 벌금 때리는 것을 보며 어떻게든 자신의 이야기를 해보겠다던 용산 철거민들과 쌍용차 해고자들이 강제 진압되는 것을 보며 그리고 멀쩡한 사람이 대통령 욕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찰당하는 것을 보며 우리 모두는 공포에 휩싸여 있었다. 더럽고 치사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먼저 나섰다가는 왠지 크게 당할 것 같다는 불안감. 이때 낙곰수가 등장했다. 그들은 방송을 통해 공포를 이겨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 웃음임을 다시금 보여주었다. 조선시대 광대들이 그랬듯이 그들은 각하가 절대 그럴 리 없다는 모토만으로 기득권 세력을 조롱하고 농락했으며 우리는 그들의 신명나는 모습에 기꺼이 웃었고 이를 통해 내가 혼자가 아님을 확인하고 용기를 얻었다. 낙곰수를 통해 새로운 연대가 시작된 것이다. 그래도 할 말은 해야 하지 않겠냐며 쫄지마 씨발을 외쳐댔던 그들. 이는 결코 단순한 욕짓거리가 아니다. 낙곰수는 저 천박한 언어를 통해 스스로를 해적 방송으로 규정했고 그 정의를 통해 한낱 해적 방송의 짓거림도 참아내지 못하는 MB 정권의 몰상식과 비민주성을 만천하에 드러내었다. 시정잡배 4시 골방에 모여 앉아 시시껄렁 잡담하며 낄낄 웃어대는데 정부가 거대 사정기관의 정보기관까지 동원시켜 그들을 압살시키려 한다면 그것은 정부가 무언가 찔리는 구석이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었을까. 낙곰수, 그동안 고마웠다. 당신들이 부려놓은 희망의 씨앗을 꽃피우는 건 우리의 몫임을 잊지 않겠다. 그리고 이젠 우리가 당신들에게 말할 차례다. 쫄지마, 씨바! 끝!
일어나지도 못하고 무뚝뚝해서 한 번도 이 말씀 못 드렸는데 그동안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은 한 가지밖에 없죠. 이기는 거. 네. 이긴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어준 평전. 지금까지 연기 해설의 보이스비 그네셔스, 극본 연출의 김용민, 녹음의 임대웅, 제작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라디오였습니다. 이 방송은 매일 오전 11시 40분부터 방송되며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김어준 평전. 아무도 쫄지 마! 끝! 김어준 평전 종방을 맞아 NG 모음. 그리고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티켓은 너는 왜 이래? 조금 비슷해요. 여행업의 특성상 발생한 수익은 다음 사업의 종잣돈. 내가 먼저 줄 섰다니까. 그게 뭐가 중요해? 여긴 내가 사는 동네라고. 비켜. 닥쳐. 빡큐. 지금 나 때렸어? 어디서 굴러먹은 마늘 냄새나는 동양 자식이 이게 씨발 새끼 죽을라고 씨발놈이 그냥. 어쭈 한 번 더 때려봐. 이런 건 내가 절대 지켜. 더 때려보면 더 때려야지. 아니 3번 아니 3대 연달아 때리고 넘어지는 거 있어요. 선배님. 여기서 이제 나 애드립이야. 네가 어쭈 더 때려봐 그래서 네가 더 때려서 더 때려봐. 나중에 그만 때려 이러려고 그랬단 말이야. 예 알겠습니다. 그럼 맞춰볼게요. 예. 제대로 한번 날려.